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요 정치인 3명에 대한 정치적 명운을 좀 짚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문장,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와 2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혹시 한동훈 대표 좀 그 진단을 하다가 혹시 좀 두 분 뭐 미처 못한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이 물론 이제 대표가 되고 뭐 얼마 안 된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 대선이라든지 뭐 지방선거 일정까지 놓고 보면 좀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정치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이 그렇게 마냥 유리해 보이진 않는 게 사실 지금도 당내에서 소위 이제 뭐 친윤으로 불리는 어떤 그런 의원들이 더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실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전면전은 아니지만 사실상 뭐 아까 뭐 만찬 소회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좀 배제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대표가 만약에 강력한 어떤 그 여론의 지지 이거를 업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내 정치적 공격에 쉽게 그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지지율을 지금 아까 중수청 뭐 목표는 얘기를 했는데 격차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끌고 가면서 지지율을 얼마나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되게 큰 변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뭐 제도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마냥 길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사실 보여집니다. 정당의 대표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어찌 본다면 당 대표의 명운을 좌우하는 게 선거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국 단위의 이제 선거는 내후년 지방선거 말고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 직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결과는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한편으로는 안정되게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어떤 신축성 자체가 거의 상실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 상황이 이런 어떤 지리한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된다라는 걸로도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점에서 짧게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린다면 이제 10월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선거는 다 뭐 대표가 어떠한 그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전술을 후사해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좀 시도당 중심으로 치러라 뭐 이런 국민의힘에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하튼 뭐 저는 그 책임을 비껴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라든가 네. 뭐 또 인천이죠. 인천도 있고요. 예. 그렇게 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비껴나기도 어렵고 다만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자체 노력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중량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성과 이전에 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여당 대표의 싶습니다. 숙명이죠. 그게. 예. 특히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자연스럽게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진단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책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그 좋은 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일 소장님? 뭐 아무래도 큰 뭐 소리가 나는 게 별로 없이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평안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정된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이른바 사법 리스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뭐 좀 편안해 보이고 안정되어 보인다는 평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흡족할 만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난 4월 그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하고 대승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최근 조사에서 아까 갤럽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지고 뭐 한동훈 대표와 각축전을 벌였던 미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압도적인 흐름이거나 정당 지지율에서 압도하는 흐름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허.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의 대통령과 당대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갔다거나 내지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정적인 어떤 지지층 분포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오히려 결속을 더 다져놨지만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큰 걸림돌을 좀 안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소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들일 거고 또 하나는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이 개파 논쟁들을 많이 유발했었는데 좀 이렇게 당의 그 숫자로 의석은 굉장히 커졌지만 이런 어떤 성향으로 보는 외연의 폭들은 더 좁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의석 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게 다른 다음 어떤 이제 승부처에 갔을 때도 이분들이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이고 결속될 수 있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많은 어떤 논쟁거리들을 좀 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많은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법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판결 그 자체가 물론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정치 역학상으로는 그 판결을 받아서 당 내부에서 어떤 세력이 정치적 도전을 함으로써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떤 정치적 타격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볼 때 설령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 당 내에서 정치적 도전 움직임이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그 상당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위기로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진단이 많거든요. 구혜영 부문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내에 다수 의견임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극단적으로 물러난다거나 네. 뭐 이제 이럴 가능성도 없고 어차피 1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방법도 뭐 탄핵도 계속 더 빌드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은데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공세적으로 오히려 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와 별개로 네. 내부 권력 투쟁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지지율이 아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여론의 움직임들이 이 하락할 때는 이 사법 리스크가 곧바로 정치 리스크로 바뀌면서 내부의 어떤 분열을 좀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반명이라고 해도요. 지금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이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언론이 신삼김이라고 붙였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해왔던 이 반명 어떤 세력의 진지전이 조금 차원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장작 더미가 조금은 생겨났기 때문에 좀 이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전혀 없지는 않다. 쉽게 하면 어떤 이재명 이른바 일극체제 이원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 연말되면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이런 거 원심력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재명 대표 반대 내부에 이제 반대 세력들 진영이 유명무실했고. 그러니까 이른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다. 비명의 구심점. 뭐 구심이라기보다 뭐 구심이고 장작이고 뭐 깃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이상열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대선 전부터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이 계속해서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완전한 대세론을 가지 못하고 그 외연 확장의 한계를 걷는 것도 맞지만 대신에 이미 그 법의 판단이나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론의 어떤 판정들은 사실 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어떤 판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어떤 현재 어떤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론의 지지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크게 보는 분들은 이미 지지를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이 정치적인 수사 기소이고 부당하다라고 보는 분들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 역학구도는 둘째치고 여론에도 별로 영향 안 예, 줄 저는 거다. 그 이번에 이제 예고되고 있는 게 그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의 내용이 저는 국민들이 더 오히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문제처럼 뭐 100억 수백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실제로 그것이 입증이 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치적인 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판결 때문에 여론이 어떤 지지층의 어떤 구조가 바뀌는 그런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대선 구도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안전한 상황들, 당내 구도를 만드는데 그 정말 모든 힘을 쏟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격체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잠룡들이라고 잠룡은 아니죠. 어쨌든 신삼김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도전자의 위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외부의 자극 변수 없이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구심점이나 당내 도전 세력이 나타난다 이러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생 변수라는 건 뭐냐면 결국 보수 쪽입니다.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내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권의 차기 주자가 다 괴멸돼 가지고 무주공산이 된 상태가 되면 사실은 야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이런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됐을 때 아마 당내 어떤 새로운 그 변수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구혜영 부문장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응 전략 가운데 하나는 오히려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이런 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이제 보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움직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른바 외연 확장 전략도 동시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제 그 언론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김종인, 이상돈 두 사람을 만난 걸 어떤 그 예로 좀 꼽던데 혹시 만나서 어떤 얘기를 오가는지 좀 들으신 게 있어요? 두 분 다 제가 이번 명절에 명절 안부 인사도 드릴 겸 전화를 좀 해봤는데 말씀을 되게 아끼세요. 네. 무슨 비밀 두 가지잖아요. 정말 비밀 얘기를 많이 하셨거나 아무 얘기를 안 해서 할 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첫 마디가 이 대표 고민이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민이 없다고요? 아주 여유가 많이 생겼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종종 이제 안부 연락도 하고 이제 그랬었었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이나 계엄 이런 거는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당부 얘기. 그다음에 서서히 해라. 지나가는 것도 때가 필요한 그런 현안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날 만났던 이상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만나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장 궁금한 게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질문을 당신한테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있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그런 거 같냐. 다 포함하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이상돈 의원은 나는 임기 못 채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다라고 당신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답을 했대요. 네, 본인이. 그래서 이게 의료대란 문제 이제 이상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이제 글도 많이 쓰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 두 분 만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외연 확장 전략을 신경을 이제 좀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정책적인 어떤 유연성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이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당 제안도 많이 수용을 하고, 25만 원도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조금 의견도 엇갈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다라는 부분 이미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 설득을 하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금투세 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있으면 토론을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그럼 이후 전략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세게 어떤 그 여권하고 붙는 한편으로 이것과 도움이 정체적으로 이제 민생 의제를 계속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이 두 가지. 그렇죠.
이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이상현 소장님도 같은 견해시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행보나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여야가 전당대회를 끝내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그 굉장히 강하게 대립하는 구도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 카드는 사라졌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사실 여권 내에서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는 시기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좀 더 그 일종의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안정감, 외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행보들을 치중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그런 외부 인사들을 만난다든지 또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들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어떤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특검법에 이런 것들 계속 압박을 가되 사실은 그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여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계속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온도를 좀 이렇게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본인은 좀 더 이제 지도자 포지션에서 안정감들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보에 집중하고 이렇게 가는 어떤 이원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 뭐 좋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오히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야당 대표지만 거대 야당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은 그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강하게 가져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까 서민 뭐 대책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슈라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오히려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포지션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스러운 면모 이거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힘을 오히려 지금 발휘해서 실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대한 의석을 놓고 본다면 어떤 그 비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안.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오히려 현재 지지층뿐만 아니라 네. 뭐 중도나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내 의원들이 뭐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빈번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이거에 대해서 당 지도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강력한 대여 공세의 한 일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대여 공세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그 예전에 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실제 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인사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이제 보안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령관 최근에 공간에 이제 모여서 네. 이 무슨 얘기 했냐 뭐 좀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대여 공세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좀 그 상황 대비 그 정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대비를 한다는 상황 대비 차원이다.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그 또 여권 내에 그런 정황들도 좀 실제 정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 뭐 그런 것 정보 또 이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럼 실제로 꽤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김민석 의원과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네. 세 분이서 이제 그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어서 내부에서도 지금 공개를 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조금 이 현재 상태는 예열 수준이다라고 이제 지금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까지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른바 3명. 윤석열 대통령의 괄호 열고 김건희 여사까지 넣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3명의 정책 명운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뭐 3명만은 아니죠.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정치판을 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슈라든지 이런 게 좀 혹시 있을까요?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행부 문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놓치고 있다라기보다 오늘 짚은 인물들 이외에 뭐 새로운 인물이라든가 누가 또 주목해봐야 될 네.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질문을 좀 좁히면 요새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가 좀 정치 발언이 좀 요즘 빈번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만나는 사람 중에 한 40~50%가 정책 전문가라 그래요. 이 서울시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대표적인 게 기후동행 카드 문제 이번에 좀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후 이슈라든가 교통 이슈도 가져가고 또 이게 보편적 복지나 또 그렇다고 선별 복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이제 복지 이슈잖아요. 또 중도 소구력도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25만 원 부분하고도 좀 차별화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안심소득 얘기들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쉽게 하면 이제 차기 행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좀 오세훈 시장을 좀 주목을 하셨고 이상열 소장은 좀 누구를 주목을 하십니까? 저는 뭐 그 아까 야권도 이제 최근에 뭐 그렇게 보면 이제 김동연 지사도 뭐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이재명 대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그 정치적 이슈가 좀 됐었고요. 또 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마찬가지로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지사 시장이 대구시장 행보도 지금 강하게 그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가 정치가 너무 지금 이렇게 특정한 예를 들면 이제 뭐 야당은 이재명 대표 뭐 지금 여당은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 대표라는 한 사람 인물 여기에 지금 모든 관심과 그 뭐 논란의 쟁점들이 다 그 흡수되어 있고 네. 그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어떤 구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그런 어떤 다른 더 정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나 뭐 광역 단체장님들은 뭐 사실상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한 거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입장들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활발하게 활동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정치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우리가 너무 관심과 이 에너지를 특정한 인물들에게 다 쏟고 그 속에서 이제 뭐 희비가 엇갈리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나타나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어떤 A라고 하는 이슈가 막 지배하다가 B라는 이슈가 팍 불거지면서 A라는 이슈를 그러니까 장강의 뒷물길을 쫙 밀어내고 다시 이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맴맴 도는 현상. 그 어떤 이슈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는 그러면서 이른바 이슈의 만성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주 특징적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치권의 문제 해결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국민들을 설득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힘을 몰아가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예. 그게 정말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어떤 특정 인물에만 집중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정치 관심이 매몰되어 가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라고 승부에만 집중하게 그렇죠. 되고. 정치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게 길을 대는 기능이 정치라고 하는 건데 길을 대지 못하고 이전 길에서 계속 이제 툭탁거리는 모습만이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텐션만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균열은 심화됐다라는 게 총선에서도 이미 드러났는데 뚜렷한 담론이나 정책적 의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되게. 네. 이거는 균열의 양상이 어떤 한쪽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지층과 정당 사이에서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제 정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까지 오늘 여기서 좀 그러니까 해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문장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